네, 안녕하세요.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상도의를 어긋나서 다른 사람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얻은 어떤 경영상의 노하우 혹은 레시피를 무단으로 도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가는 그런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을 했던 이유는 어제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 내용이 이 사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또 다른 산업들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충분한 좀 지식을 전달드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이 사업주분들께서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녹화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언론사를 선택을 한 거는 딱히 뭐 이 언론사를 선호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검색을 했더니 제일 첫 번째 나와가지고 이 언론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덥죽덥죽 결국 표절 사과 모든 프랜차이즈 철수라고 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백종원 씨죠. 요식업의 대부라고 불리는 백종원 씨께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SBS에서 하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건데 저도 예전에는 많이 봤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좀 바빠가지고 많이 못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 포항 지역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나봐요. 그랬는데 오랫동안 이 메뉴를 개발하지 못해서 고생하셨던 점주분께서 이 백종원 씨의 어떤 지도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된 메뉴 이름이 덥죽이라는 거죠. 덥죽이라는 것의 특징은 보통 우리가 죽을 만들 때는 쌀과 또 그 재료들을 한꺼번에 냄비에 넣어서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계속해서 가열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 재료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게 되는데 이 덥죽의 특징은 흰 쌀죽이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중국 음식들 보면은 뭐 양장피나 뭐 이런 어떤 음식들 보면은 그 위에 이제 약간 걸쭉한 소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스들을 흰 쌀밥 위에 덮어서 함께 먹는 방식의 그 새롭게 개발된 음식인데 제가 봐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서도 굉장히 칭찬을 받으셨던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손님들도 많이 늘어서 이제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어떤 업체가 자기네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상호도 덥죽이라고 해서 지금의 골목식당에 나왔던 이 레시피와 사실상 동일한 레시피의 음식을 개발을 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걸 판매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 놓고 프랜차이즈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실을 알게 된 점주께서 인터넷에 호소를 하셨고 이걸 알게 된 우리 네티즌 수사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여러 군데 이제 댓글을 달면서 이런 악덕 업주들을 망해야 된다 라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여론 활동을 한 결과 결국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이 사람이 모든 프랜차이즈를 철수를 하고 이 사업하지 않겠다 라고 뭐 사과의 메시지를 올리는 결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덥죽덥죽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던 가맹본부가 이 사업을 전부 다 철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메뉴에 관해서는 어떤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동일한 유형의 분쟁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인터넷에 댓글들 보면은 이 업주가 이게 처음이 아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또 이랬던 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방식의 어떤 그 다른 사람의 경영상의 노하우를 훔쳐가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법률 전문가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레시피의 경우에는 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점주께서 뭐 상표 등록을 하지도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을 할 수도 없어서 사실상 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업주한테 법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 법리상으로 맞기는 맞습니다. 이 레시피라고 하는 거는 기술적 사상 그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작물로 보지 않아요.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률이 저작권법이고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법률이 특허법인데 특허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출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달라고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으로도 구제를 받기가 어렵고 특허법으로도 구제를 받기가 어렵고 아울러서 상표법으로도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특허법뿐만 아니라 상표법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점주, 이 사업주께서는 아무런 법적인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녹화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누군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성과물을 만들어냈는데 그걸 부정한 방법으로 훔쳐가는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정경쟁 방지법이에요. 정확한 풀네임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에 이 사안과 같은 악덕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에 어떠한 법률을 적용시킬지 파악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분쟁 처리의 시작과 끝일 수도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은 법률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안에 어떤 법률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 그걸 파악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이 사안을 접했을 때 부정경쟁 방지법을 떠올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와 유사한 사안 혹은 동일한 사안이 발생을 했다면 지금 이 부정경쟁 방지법을 적용시켜서 상대방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볼게요. 지금 보시면 부정경쟁 행위의 유형들이 가목부터 카목까지 여러 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목, 나목, 다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볼 거는 카목이에요. 보겠습니다. 자,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자, 어떤가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지금 그 포항의 이 죽집 사장님께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을 했죠.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개월 동안 레시피를 노트에다가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연구를 하셨고, 그 중에서 이 백종원 대표에게 뭔가 인정을 받은, 충분히 상업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은 덮죽이라고 하는 메뉴를 출시를 한 거거든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덮죽이라고 하는 메뉴가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메뉴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스페셜한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개념의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는 거, 이 요건은 충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준수했나요? 그렇다고 보기 어렵죠. 일단 요식업의 관행으로 봤을 때 개개의 점포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조리하는 그 레시피는 보통 영업 비밀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 방송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방송 중에 레시피를 이례적으로 오픈하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는 오픈하지 않지만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노출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마치 본인이 스스로 개발한 것인 양 이 제품을 판매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이 요식업계에, 다시 말해 죽업계에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무단으로 사용했죠. 지금 이 레시피를 개발한 사람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 타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했는가? 침해하겠죠. 지금 이 사람이 이 프랜차이즈 업무를 하려고 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을 했죠. 가맹점을 모집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가맹점주가 포항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포항뿐만인가요? 사실 이 어떤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한번 유명해지면은 저 팔도 각지에서 다 이 음식을 먹으러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업주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아니 우리 동네에도 동일한 맛을 내는 덮죽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 그러면 그 소비자들이 굳이 포항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포항까지 가지 않으면 당연히 이 덮죽 사장님의 매출이 하락을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부정경쟁 행위, 이 카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거는 이런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이 됐을 때 이 피해자는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부정경쟁 방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자, 4조에 이런 규정이 나와 있죠. 부정경쟁 행위 등의 금지 청구권. 볼게요. 자, 부정경쟁 행위나 등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청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도메인 이름의 등록 말소, 혹은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지금 이 위의 거는 이미 완료된 그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한다면, 이 밑에 4호의 경우에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 부정경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를테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보통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그 물건을 공급을 할 때 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무언가 상품을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 물건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그거 폐기 청구. 그런 물건들을, 그런 어떤 음식 식재료들을 가공하기 위해서 설비들을 구축을 했다면 그 설비의 제거. 이 사람이 혹시 이런 가맹본부를 만들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면 그 등록의 말소.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 이런 것들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청구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민사적인 청구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사소송, 이런 거를 본안소송이라고 그래요. 다만 이 본안소송을 끝낼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본안소송 제기를 했는데 1심 판결 선고될 때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 혹은 2년이 걸렸다. 그러면 그 2년 동안 이 가맹본부는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부정하게 영업적인 이익을 취할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법적인 조치를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치가 가처분 신청이에요. 지금 이 피해 점주, 이 포항에 있는 그 죽집 사장님께서는 부정경쟁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지금 상대방을 채무자로 지정을 해서 이 사람이 내가 열심히 개발을 해서 만든 어떤 레시피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감옥에 해당하는 부정경쟁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 부정경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선고를 해달라 라고 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민사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가처분 결정이 나와요. 사안이 좀 더 명확한 경우에는 2개월 내 안쪽 1개월 반 그 정도 안에서도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지 청구를 할 수가 있고, 5조에 또 뭐 있죠? 부정경쟁 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자, 이 사람이 지금 손해 일으켰죠. 다른 사람의 레시피를 몰래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개발한 것인 양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해를 유발시켰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조에 나와 있고요. 자, 6조에 보시면은 부정경쟁 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도 나와 있죠. 보통 이런 경우들을 어떻게 청구를 하냐면, 예전에는 그런 청구를 하게 됐었어요. 사과문 올려라. 네가 법률을 어겨서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너네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사과문 올려라 라고 했는데, 우리 대법원과도 헌법재판소 이런 어떤 상급 이 사법기관들은 사과문을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판결을 선고한 바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양심의 자유라는 거죠.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사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본인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는 어떤 양심 형성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법률로서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반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반성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 질서상. 그래서 이렇게 신용회복을 청구를 하게 되면 보통 어떤 식으로 이 업무가 진행이 되느냐, 처벌사실 공지 혹은 법적인 제재사실 공지라고 해서, 당사는 누군가에게 어떤 원인에 따라서, 뭐 이를테면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라서 이러한 법적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정도까지 객관적 사실을 홈페이지에다가 공지하는 방식으로 이 신용회복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자,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리는 무언가 손해를 청구를 할 때는 그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입증이 쉬울까요? 뭐 이를테면 포항에 지금 계시는 그 사장님께서 이를테면 하루에 매출이 2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100만 원으로 매출이 줄었다. 이거 입증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가해자 측은 그렇게 항변을 할 거예요. 아니, 내가 서울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지 포항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냐. 내가 서울에서 사업을 했다고 해도 포항에서 그렇게까지 어떤 매출의 손해가 발생하기는 어렵다. 사장님께서 장사를 잘못하신 거지 나 때문에 100만 원 매출 하락이 발생한 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항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액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 법률은 어떤 규정이 있냐면 손해액의 추정이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법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을 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이 부정경쟁 행위를 함으로써 얻은 그 이익을 나의 손해로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가해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가지고 총 덥죽덥죽이라고 하는 상품을 몇 개 팔았는지는 매출표를 보면 나올 수가 있겠죠. 총 500개 팔았다. 500개 팔았는데 개당 판매이익이 1,000원씩이었다. 1,000원에다가 500개라고 하는 그 수량을 곱해가지고 5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야 네가 받은 이익이 50만원이니까 적어도 내가 입은 피해도 50만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외에도 사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본다면은 그렇게 손해액을 추정을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좀 더 용이하게 하는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는 그러면 지금 가해자 괘씸한데 이 사람 형사처벌할 수 없냐? 이 사람 감옥 보낼 수 없냐? 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벌칙 규정에 있죠. 18조에 벌칙 규정을 보시면 부정경쟁 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은 사망에 나와 있는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2조 2로 감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해서 범위를 굉장히 넓혀놨는데 그 이외에 다른 부정 경쟁 행위를 보면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또는 수출해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흔히 말하는 짝퉁 판매하는 거죠. 이런 규정들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훨씬 더 디테일하고 처벌 대상의 범위를 한정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부여를 함에 비해서 2조 1호 감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범위가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처벌시키기까지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입법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사실 공감은 됩니다. 왜냐면은 처벌 규정이라고 하는 건 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벌 대상을 정해야 되는데 이 처벌의 범위를 너무 넓혀버리면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18조 사망에 따라서 정확히는 18조 사망 1호죠. 감옥은 처벌 규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대신에 민사가처분 또는 민사본안 소송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런 행위들을 금지시키고 신용회복을 위한 청구를 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다른 케이스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낸 그 성과들을 도용하고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어떤 법적인 규정들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녹화한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런 어떤 법적 규정을 다 떠나서 사실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페어플레이는 유지가 돼야 돼요. 지금 이 가맹본부, 이 덥죽덥죽 사업자가 일반적인 상도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당연히 알지만 이게 쉽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한 건데 이와 같은 방식의 이 불공정하고 부당한 또 부정경쟁 행위가 만연하게 되면은 그분도 본인 사업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어요. 본인의 사업 체계, 본인의 사업 노하우를 이용을 하고 빼앗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 사회 자체가 완전히 야생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간에 뺏고 빼앗고 침탈하고 범죄 소굴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는 이런 법률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상호 이런 것들을 준수해 줬을 때 안정적인 사회 구조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사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 토대로 법적 대응하세요. 이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적시에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1년, 2년 이렇게 부정경쟁 행위 통해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다 가져가 버리면 그 손해를 추후에 회복을 하기가 어려워요.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 어떤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이미 내 사업이 피폐해지고 내 사업이 부도가 나버리면은 그때 돼서야 손해배상 받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악독하게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경영상의 성과를 침탈해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용도도 낮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추후에 소송을 제기를 해도 또 승소를 해도 그 사람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빈털터리니까. 내 권리를 지킨다는 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또 나의
피용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함께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고, 이러한 어떤 악독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엄격한 잣대로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계속해서 이런 액션 취해 주셔야 돼요. 홈페이지에 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을 촉구를 하고, SNS를 통해서 이런 우리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심어준다면 위법 행위를 쉽게 하지는 못하겠죠.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